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식품부로서는 대변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2월 달에 뵀을 때하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를 조금 더 가까이 어떻게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나중에 정말 이것도 한번 평해 주십시오. 원래대로 돌아갈 건지 이런 방식도 괜찮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동 전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로서는 지금은 뭐 휴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평하시는 분들이 중동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추경을 했고요. 그 추경에 있어서 우리 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10개 사업에 3,775억 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우리 차관님을 단장으로 해서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료, 비닐, 뭐 식량, 원예, 뭐 축산, 그 식품 그 각가지 분야를 우리가 7개 분야로 나눠서 매일매일 공급망하고 가격 부문하고 모니터링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거진 문제들 중에서 가끔 언론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게 비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료 원료가 특히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원료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 부분이 굉장히 공급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파악된 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요소 원료를 8월 말까지는 비료 공급에 문제 없도록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비료 사용량의 97%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정도에 올해 쓸 비료량을 미리 파악해서 그 비료량에 대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중의 공급이 잘 파악하고 못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걱정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프타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원예용 비닐도 있고 멀칭 비닐도 있고 농업 분야의 비닐이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6월까지는 저희가 그 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그 농협 단위로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은 충분히 그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재고가 부족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보 파악을 해서 공급 물량을 전부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지금은 하여튼 대응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지금 현재는 식품업계에서 이제 포장재로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쓰이니까요. 그 부분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이제 우리 치료받고 이러는 동물병원에서 또 주사기라든가 이런 부족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쓰는 주사기도 인체용 주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사기 뭐 매점 매석 금지라든가 그 충분하게 공급량 확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도 그 우리 수의사 협회 등이랑 해서 물량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 단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품업계 이야기도 전달을 저희가 정부 내에도 중동 상황 대응 그 장관 방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로 신호등 체결해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식품업계 이야기를 수시로 전달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량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염려하실 만한 상황은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 가장 우리 관심이 많은 분야가 농협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런가 싶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우리
부 차원에서도 우리 윤원수 국장이랑 팀들이 몇 군데 지역에 가서 설명회 하는 뭐 자리도 있었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또 거기에서 상당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정부 안에 동의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먼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농협 개혁의 이슈가 뜨거운데, 저희들이 그 농협 개혁안 1차적으로, 이거 1차안입니다. 1차안을 지금 이야기한 건 일단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협의 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신설하는 것,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말하자면 감독 권한이 미치는 것이 농협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자회사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우리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조합원 직선제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라든가 정부의 감독권 확대를 두고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이 부분은 그간 내부의 감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감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국가적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조합원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데, 선거로 당선이 되게 되면, 직선제로 선거로 당선이 되게 되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이거 뭔가 개혁의 방향하고 반대가 된다라는 그런 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하면 이게 그 농협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맞물려 있는 대목입니다. 그 조합원에게 선택 권한을 드리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트랙이 같이 마련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농협의 좀 더 민주적인 뭐 어떤 절차성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서도 또 농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1차 개혁안을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게 사실 좋은 농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경제사업 활성화라든가 사실은 2차 개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차 개혁안은 지금 이미 그 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생각에 6월 달까지는 그 2차 개혁안도 만들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민들하고 조합원들을 샘플을 좀 떴죠. 그래서 갤럽에 의뢰를 했어요. 크레이가 갤럽에 의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9명, 국민들 1,000명, 그다음에 조합원 1,079명에서 2,079명의 샘플인데요. 여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농협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는 찬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의 경우 94.5%가 찬성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국민들의 95.1%가 필요하고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물었는데요.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의 86%, 국민의 93%가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83%, 국민의 91%가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67.5%, 국민들의 85%가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추경 끝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수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것을 5월 18일부터 저희는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원 채용도 할 거고요. 또 조사원들 이제 교육을 또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적으로 조사원이 농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적인 토대 이것을 만드는 농지법 개정도 또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농지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게 그 조사를 할 때도 원활하게 조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왜 농지 조사를 하느냐 중요한 게 투기 근절이죠. 제일 첫 번째가 투기를 근절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농지에 대한 DB를 구축을 해서 이후에 제도 개선하는데 DB가 반듯한 게 있어야지 제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 토대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저희가 추경에서 10개 사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대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당초 10개에서 지금으로서는 5개 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군 대상의 기본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원래 인구 대비 4.6% 인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소득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이라고 하죠. 가맹점이 12.4%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하고 저희가 읍 지역하고 좀 균형되게 그 기본소득이 사용될 수 있게 하려고 그 면에도 좀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처를 좀 비율도 두고 뭐 좀 분리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읍에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또 면에는 돈 쓸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액수 중에서 6개월 안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76.7%가 다 사용이 돼 버렸습니다. 3월 달까지. 그래서 그리고 저희 장관 정책 보좌관 중에 남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말은 남해에서 보내시는 우리 보좌관이 매주 그 주말에 가면은 그 면을 한 2개 면 정도를 다니면서 읍면을 다니면서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이야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보니까 그 평소와 달리 자제분들이 주말에 엄마 아빠 보러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주말에 그 우리 기본소득 받는 지역의 모습은 면 단위에 있는 작은 식당들도 복작복작 많이 하고 있고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식사 같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일종의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가지고 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게 하는 그 판매하는 뭐 이런 활동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모이셔가지고 내가 커피 살게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커피도 사시고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활력이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크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까지는 잘 안착되고 있고 뭔가 지역의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시거든요. 옆 동네에서 그냥 말하자면 그냥 주소지 옮겨가지고 편법으로 기본소득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전입한 인구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그리고 봐서 그 요건이 돼야지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걸로는 전입한 인구의 26%가 수도권에서 이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그 주변의 대도시도 있겠지만 대도시에서 이주한 비율이 또 1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그 지역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의 지역 활성화, 소멸 방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인구의 재배치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들이 정책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조심스럽지만 1, 4분기 해본 것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좀 자랑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우리 그 소득국하고 농촌국의 과장님들 10분이 10개 지역하고 매칭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들이 다 있고요. 저희들이 아예 대응단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정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작은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다 건의 내지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본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일들로 이번 주에 TF를 하나 새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구성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 운영하려고 하고요. 3개월 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간추리는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 TF 발족을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TF를 발족하게 된 이유는 중동 전쟁 요 상황 속에서 이 에너지 문제를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으로 혹은 외부에서 다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서는 우리 미래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위협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 적정 시비를 하자, 그다음에 축분을 비료로 사용하자, 뭐 그다음에 비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농업을 해보자 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결의 대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부가 같이 좀 이런 일들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좀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농업 분야야말로 이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축분이 우리가 매년 5천만 톤 나옵니다. 근데 축분이 5천만 톤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4천만 톤 정도는 그냥 액비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냥 정화하는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냄새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고체 연료화하고 바이오가스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의미 있는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료로 좀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 농업 분야야말로 그 버려지는 것을 에너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가 된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경작하는 것만 150만 헥타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지조사의 범위에 전체 들어가는 건 195만 헥타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도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도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가 2,333개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도 수상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열을 활용하고 뭐 여러 측면에서 농촌 분야야말로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기본소득 하면서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야기 계속했던 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답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자라는 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요 답들을 좀 내는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TF를 이번 금주에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베트남 대통령 순방 계기에 베트남 같이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물 검역 협력 MOU 체결을 베트남 측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뭡니까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이제 우리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열처리 가금육 시장 거의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바로 이제 저희가 그 열처리 돈육이라든가 한우 등을 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베트남하고 저희는 기후대가 다르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도 식물 검역 협상도 주고받고 하면 서로 좀 윈윈이 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외 작년부터 우리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2년 차인데 참외 판매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기엔 한 요 정도 크기? 굉장히 작은 참외예요. 작은 참외인데 그거를 사과 우리 하나씩 낱개 포장하듯이 참외도 여기 낱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지금 기간 동안 수출을 시작한 지 한 달 기간 동안 하루에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개가 3,300원에 팔립니다. 그럼 베트남 물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과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갔던 매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황금색 과일, 그다음에 참외가 가지는 그 식감, 아삭아삭한 식감, 이게 열대 과일에는 잘 없는 식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분이 많고 이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뭐랄까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스크팩도 붙였죠. 참외 마스크팩 하면은 얼굴이 하얘진다. 그래서 또 베트남 분들은 얼굴 하얘지는 거 미백 효과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베트남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후대가 다르니까 서로 과일을 주고받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음번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과일 뭐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우리 키위하고 제가 이야기한 게 그쪽에서 이야기한 건 패션 프루트 이야기를 했고 저는 키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이야기한 게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참외 수출을 할 때 5월 달까지밖에 수출이 안 됩니다. 기간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때가 6월 달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농가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 기한을 5월에서 6월까지로 한 달 연장해 달라라는 거를 부탁을 드렸는데 베트남 장관하고 면담하고 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라던데요. 이틀 때 베트남 제가 있는 날 그쪽에서 허락하는 서한이 바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6월 달에도 참외를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났습니다. 온주밀감하고 키위를 우리가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 후보는 온주밀감과 키위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패션프루트하고 여지를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자라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하여튼 저는 한우하고 그 열처리 돈육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처리 가금육이 지금 들어가는데 열처리 가금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CJ하고 하림 두 개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또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 업체들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가금육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돈육하고 가금육을 섞으면 맛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처리 돈육이 같이 이 검역 협상이 되어야 우리 좀 뭐랄까 우리 축산물들이 조금 더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K푸드 수출에서 제가 이번에 좀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낱개 품목 단위로 수출하는 것보다 그 굉장히 뭐랄까 시장을 확 넓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10,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제가 박린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고 우리 하나비전이라는 회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비전만 해도 직원이 1,000명이 거기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기는 두 끼를 회사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점심하고 저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외식 부분하고 그
단체 급식 부분에 그거의 재료를 우리 식재료로 한다면 이게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가서 그 단체 급식 하는데 우리 한식 재료를 좀 가져다가 팔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쪽에 우리 아워홈하고 우리 AT 아세안 본부하고 MOU를 아예 체결하고 좀 단체 급식 시장에 그 뭐랄까 우리 재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식 기업들도 만나봤는데 특히 뭐 두끼라든가 뭐 몇몇 업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두끼는 매장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외식 시장에서 팔리는 거의 핵심적인 재료들 예를 들면 떡이라든가 쌀떡이더라고요. 여기는 떡이라든가 오뎅이라고 하나요? 어묵이라고 하나요? 어묵 뭐 이런 재료를 다 우리 한국 재료를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수익이 되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끼 사장 이야기는 자기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데 물론 이문은 조금 줄어들지만 여기가 인건비가 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이 부분 외식 시장도 굉장히 우리 재료를 가지고 좀 하면은 확실히 맛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하나하나 낱개 품목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좀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짧은 기간 2박 4일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에. 근데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우리 K푸드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고 앞으로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그 만남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여튼 상황까지 해서 한두 달 밀린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들께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뭐 다양한 또 의견과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